이건 이제 한국 쪽으로 들어와서 한국에도 뭐 피해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쭉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뭐 잘 아시는 키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고 동양 사태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DLF하고 DLF의 불안전 판매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라임 사태는 뭐 현재 진행 DLF는 뭐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라임 사태는 계속해서 지금 또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 분야에서도 집단성 민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자살 보험금이고 요즘 뭐 언론에서 계속 시끄럽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고요. 죄송합니다. 암보험금이 그렇죠. 그다음에 자살 보험금이 있었고 암보험금이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즉시연금은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법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잠시 보여드렸지만 보험권역의 그 민원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라임에 관한 이제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실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분쟁 조정이 시작이 될 거고 뭐 이어서 이제 제재도 또 시작이 될 거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모펀드 이슈들을 좀 쭉 이렇게 모아봤는데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 이탈리아 건강 보험 채권 펀드, 알펜루트 펀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앞으로도 좀 당분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서 이제 대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 사모펀드의 사태 및 대응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뭐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감독 당국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이렇게 말씀해도 저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저희 힘에 부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 사회가 좀 공동으로 풀어 나가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여기 이제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쪽의 그 입법 활동을 통한 그런 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 금융회사의 어떤 내부 통제 문제라든지 어떤 그 소비자 보호 관심과 어떤 그런 조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한데 어쨌거나 하여간은 지난 일이지만 한번 살펴보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뭔가 좀 고수익 상품을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고수익은 뭐 당연히 고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뭐 사고가 뭐 발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 금융회사들은 최근에 이제 비이자익 증대를 좀 이렇게 추구하는 그것도 또 뭐 여론이나 이제 그런 데서 계속해서 너무 이제 그 예금 대출 예대 업무에만 치중해 있다 이런 공격들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 조금 이제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이제 비이자익 수익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그 뭐 펀드를 판매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을 조금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사고들이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 그 내부에 보면 이제 KPI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그런 단기 성과 쪽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부분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규제 완화를 하면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어 두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감독 기구 입장에서도 뭔가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당연히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너무 늦어졌다라는 거,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좀 너무 늦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 같은 것이 지배구제법 안에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직 진전이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어울려서 오늘의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이제 몇 가지 나온 것들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 그러면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되는가? 가장 이제 빈번하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인데요. 여기서 정보라 하면 뭐 전문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비대칭의 원천이 이제 여러 가지로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선 파생금융 상품의 발달이 아주 굉장히 직접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파생 상품이라는 게 뭐 DLF나 뭐 이런 경우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기가 참 어려운, 그리고 다른 사모펀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연루가 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뭐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뭐 금융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뭐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간을 투입해서 들여다보기 전에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 정보의 문제, 또 전문성 부족의 문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저기 그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아무래도 금융회사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잘 장착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 대상이 또 넓어지는 문제도 있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BW, 뭐 CB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부동산, 또 뭐 해외 부동산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 대상물 자체에 대한 정보나 지식도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비대칭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금융 교육이라는 게 뭐 말은 맨날 금융 교육을 한다고 그러고 저희도 뭐 상당히 열심히 그 금융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그 것들을 일일이 쫓아가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큰 것은 편향과 휴리스틱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전통 경제학에서 경제적인 인간, 소위 말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합리성, 의지력, 그다음에 이기심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완전 정보를 갖고 최적의 선택을 한다. 그래서 뭐 이퀄리브리엄에서 뭔가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 공부하면 다 그렇게 처음에 배우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고 사람들이 다 앞에서 뭐 불완전 정보 얘기도 했지만 편향도 있고 어림짐작도 있고 대충 짐작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 편향이라는 건 뭔가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가 좀 잘못된 편향적인 그런 거라는 걸 인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금융회사들은 마케팅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또 고의거나 아니면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거나 간에 좀 활용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거르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보면 DLF 사태에서도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도 있었고 또 편향의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을 보면 연령대별 투자자 수를 조사해 보니까 60%를 60대 이상의 그 투자자들이 48.4%에 해당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령층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분석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투자자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그 경험이 없거나 또는 뭐 투자가 건수가 과거에 5건 이하인 그런 상황이 지금 뭐 거의 64%에 달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요자 중심으로 경영이 전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와 금융 소비자 간에 본질적으로 이제 이해 상충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 앞으로는 공급자 중심보다는 아무래도 소비자 중심, 고객 중심 이런 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게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 이제 깨져서 그 금융이 전체적으로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서 신뢰 손상을 예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산 관리나 이런 쪽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소비자 보호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변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변화로는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여기서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성장과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양극화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그 환경 변화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 전망인데요. 굉장히 장기에 걸쳐서 이제 성장률은 계속 이제 뭐 평준하거나 또는 뭐 하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금리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금리는 뭐 과거 한 30-40년 전서부터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이게 뭐 일부 뭐 보험권 같은 데는 굉장히 경영의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성장 저금리가 앞으로 지속되면서 고객들의 고수익 뭐 고수익보다는 뭐 중수익 최소한도 중수익 중금리를 선호하는 그런 것은 뭐 당연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또는 뭐 고객 입장에서도 그렇고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 잘 해야 되고 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내부 통제 확실하게 챙겨야 되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KPI 개선도 포함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고객과 금융회사 간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심하게 잘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그런 체계를 좀 만드는 노력을 강화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보화인데요. 왼쪽은 이제 마이데이터로 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그런 그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모바일 뱅킹 그 이용률을 연령대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정보화라는 건 분명히 어떤 큰 이득과 그 편익의 소스가 당연히 될 거고 좋게 생각하면 금융회사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또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정보화를 추구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사실 물론 고객한테 가야 되지만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얻게 될 것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피해라는 건 그냥 대중에게 이렇게 다 갈 것이다. 대중이라는 건 또 금융 소비자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득은 내가 취하고 손실은 사회가 부담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모럴 해저드의 우려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론 뭐 감독 당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융회사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 스스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좀 신경도 쓰고 투자도 좀 필요한 투자도 하고 보안 관련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보를 활용하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 간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혁신이 필요하지만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관련해서 연금 확대라든가 소득원의 다학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불법 금융 피해 근절 그리고 금융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금융 교육의 확대도 이제는 뭐 그냥 과거 같은 그 주입식 이런 교육보다는 요즘 뭐 SNS라든지 여러 다양한 그런 수단을 미디어 수단을 활용하는 그런 교육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양극화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뭐 지금 앞에서 월가 점령 얘기도 이제 드렸지만 뭔가 이 양극화가 심화되면 이것이 금융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데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좀 이것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최근에 얘기 나오는 무슨 포용 금융이라든지 사회적 금융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벤 버낭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에 그 미국 페드의 의장을 지내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연설하신 것을 하나 갖고 왔는데 2009년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교훈에 관해서 연설을 하시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결함 있는 상품은 금융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금융의 안전성을 손상한다. 그래서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또 그럼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제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뭐 좋은 말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제의 필요성. 코드레이는 그 CFPB의 그 수장이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핵심이 될 부분을 좀 따온 것인데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는 소비자 금융 시장과는 다른 여건에서 최적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 금융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런 뜻이고요. 규제라는 보이는 손, 뭐 당연히 이제 그 소비자 보호라는 건 일종의 규제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보이는 손이 필요한 이유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불안전 경쟁의 결함으로부터 지키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을 토대로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를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의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무대에서 잠시만 대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Q&A 세션입니다. 질문은 금융사들로부터 사전에 취합받았고 헤럴드 경제 금융부 홍기룡 부장께서 대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부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길룡입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 주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질문을 사실은 좀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서 직접 질문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미리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서 딱 그 평소에 제가 좀 많이 듣는 내용들부터 가장 아마 금융회사에 계신 분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짧게 좀 부탁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이제 금융회사들 불만은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저 고객은 잘 아는 사람이어서 팔았는데 지금 와서는 잘 몰랐다고 한다. 그러면 저 고객에게까지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또 하나는 자꾸 전에 저축은행 사태도 그렇고 동양 CP 사건도 그렇고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회사들이 배상을 해주고 자꾸 돈을 주니까 이 금융상품 가입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이렇게 민원하고 그러면 다시 돈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믿음들이 자꾸 생겨서 오히려 금융회사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그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은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분쟁 조정이라는 절차를 저희가 거치는데 그 분쟁 조정에서 그런 부분을 아마 자세하게 조사하고 또 그 내용을 놓고 이제 그 심의위원들께서 갑론을박해서 합리적인 그 선을 찾아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니까 뭐 제가 뭐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뭐 좀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분조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보상 내지는 이제 배상을 한다는 부분은 지금 선제적으로 배상을 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자신들의 어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보상 또는 배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분쟁 조정이 열린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사후 정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제 그 유동성을 미리 공급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간다면 사실 굉장히 장기로 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이 뭐 불안전 판매의 소지가 만약에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분조를 통해서 정산을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하면 저희가 또 그런 검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제재 절차도 또 진행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혹시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자기 책임을 좀 거스리는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를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분조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그 비율 계산할 때 저희들이 감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과연 뭐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비율인지는 이제 뭐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과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